자, 여러분, 이제 오늘 20강이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른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따른 이 경제 생활 어떻게 뭘 그 각 시기마다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배웠다면은 오늘 이제 거기서 중요하다는 게 이제 저축과 또 노후 대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했었죠, 그렇죠? 그 저축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인 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소유물인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그 자산과 또 특히 중요한 신용이라는 게 뭐고 신용 어떻게 관리할지 한번 같이 배워봅시다. 교과서 페이지로는 60에서 61페이지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 자, 여러분들은 소득이 무한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쓰고자 마음 먹고 소비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버는 건 100만 원인데 쓰는 거는 200만 원, 300만 원씩 쓴다. 그럼 내 경제 생활, 내 소비 생활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산 관리, 두 번째가 신용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와 신용 관리가 돼야 여러분들은 지속 가능한 소비 생활을 하면서 저축도 하고 노후 생활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산 관리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산이라 하면 뭐냐?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자산입니다. 즉,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내 소유물이어야만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 자, 오늘 내 방구석을 봤더니 방구석에 방바닥에 무슨 어제 먹고 버렸던 과자 봉지가 떨어져 있더라. 이걸 자산이라 볼 수 있냐? 이걸 여러분들 원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 그렇지? 이런 건 자산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메시가 신었던 것과 동일한 모델의 나이키 축구화가 있어. 근데 사놓고 아까워서 한 번밖에 안 신었어. 거의 뭐 새 것과 다름없는 중고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돈으로 받고 싶으면 당근 땡땡이나 중고 땡땡에 올려서 돈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런 게 바로 자산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산을 잘 관리해서 경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 즉 아까 얘기했던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바로 자산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산을 잘 관리하려면 자산의 종류가 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자산의 종류를 같이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자산, 예금과 적금이 있습니다. 자,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하는 것을 예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 예금과 적금 뭐가 다르냐? 엄밀히 따지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고 이자를 기대하는 것을 모두 다 예금이라고 합니다. 이 예금 중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조금씩 쌓아서 넣는 것을 별도로 적금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적금을 다른 말로는 예금은 예금인데 쌓아서 만드는 예금이다. 그래서 적립식 예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금과 적금은 사실 저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저축은 모든 자산 관리의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됐어요.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 회사에서 퇴직금이 3천만 원이 나왔다. 자, 이 3천만 원을 A은행에다가 맡기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이게 예금이 되는 겁니다. 예금. 자, 그럼 적금은 뭐냐? 적금도 엄밀히 얘기하면 예금에 속하지만 적금의 사례를 따로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옮겼어요. B 회사로 옮겼더니 B 회사에서 한 달에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400만 원씩 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성실하게 저축하는 친구들이라서 400만 원 중에서 50%인 절반 200만 원을 매달 A은행에다가 예금하기로 했습니다. 꼬박꼬박 어기지 않고 매달 25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A은행에 200만 원씩을 예금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앞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다? 그게 적금이 되는 거죠. 가끔 드라마 보면 오빠, 누나, 여보, 나 적금 만기 됐어 라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적금 만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200만 원씩 매달 200만 원씩 3년간 돈을 A은행에 적금하기로 했으면
200만 원, 또 그 다음 달 200만 원, 또 그 다음 달 200만 원 이렇게 모두 3년, 36개월간 돈을 다 쌓게 되면은 은행에서는 그 기간 딱 3년이 되면은 자 이제 적금이 만기됐으니까 고객님께서 저희 은행에 맡기신 돈 원금과 거기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날이 바로 적금 만기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금과 적금은 모든 자산 관리의 기본이 되는 거고 예금보다는 적금이 이자율이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은 일반적으로 내가 돈을 맡겼다가 내가 찾아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찾아가거든. 근데 적금은 나하고 은행이 약속을 한 거잖아. 내가 매달 일정 금액씩 일정 기간 동안은 꼭 니네 은행에 돈을 저축할게.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 이자를 조금 더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일단은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늘리는 데는 이 적금만 하는 게 사실 없어요. 적금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도 그거 선생님도 젊을 때 총각 때 이 적금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적금을 부을 돈이 없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 지금은 대출을 갚기만 해도 벅찹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산. 자, 주식을 봅시다. 주식. 자, 주식이란 뭐냐? 이미 앞에서 기업하면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식회사가 회사를 운영할 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을 사면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식을 그 회사의 1%만큼 샀다. 그럼 그 회사의 1%만큼의 권리가 있는 주인이 되는 거고 10%만큼을 샀다. 그럼 그 회사의 10%만큼의 권리가 있는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주식인데 주식을 사는 게 바로 이 주식 투자고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그 회사가 아주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주에 1,000원 주고 샀는데 한 주에 1,500원이 됐다. 여러분들 자산이 무려 50%나 증가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각 주주에게 주식을 갖고 있는 주인인 주주에게 배당금이라고 하는 걸 돌려줍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회사가 올해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 중에서 일부는 우리 회사의 주주님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게 배당금이죠. 그래서 주가 상승과 배당금 두 가지를 통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증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회사나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이상 보유할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초도 가지지 말라. 즉 내가 잘 모르는 회사, 위험한 회사 이런 데다가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산 채권이 있습니다. 채권은 뭐냐? 국가나 기업이 돈이 필요할 때 주식 말고 채권이라는 걸 또 발행할 때도 있어요. 채권은 자, 이 채권을 지금 사시면 앞으로 일정 기간 뒤에 이 채권에다가 좀 제법 높은 이자를 더해서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라고 약속하는 게 바로 이 채권이에요. 채권. 그래서 채권을 사가지고 만기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약속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이자가 더 많아요. 채권이 보통. 그런데 문제는 이 채권의 만기 시점은 보통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샀다가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약속된 대로 받으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율로 따지면 은행에다가 돈 맡기는 것보다는 좀 더 높다. 하지만 내가 10년짜리 채권을 사면은 10년 동안 이 채권 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채권도 만기 이전에 거래가 가능하지만 원래 약속돼 있던 이자를 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이 채권은 좀 어디 쓸 돈이 당장 쓸 돈이 아니고 한 10년 정도는 이 돈을 내가 쓸 곳이 없다. 여유돈이다. 그럴 때 이제 뭐 국가에서 발행한 국채 같은 거 이자율 만약에 한 3% 주면 그런 거 딱 사두면 좋지, 그치? 자, 네 번째 자산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 토지나 땅이나 건물처럼 여러분 살고 있는 집 있지? 주택, 아파트 이런 거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니 불자, 동은 움직일 동자. 내 자산 중에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건전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부동산은 불패다 이런 말이 있었죠. 부동산은 지금까지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뭐였다. 항상 올라왔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 돈 갖고 땅이나 건물을 사기엔 너무 땅이나 건물이 비싸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이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주면은 빨리 그 부동산 다시 팔고 은행에다가 대출했던 거 다 갚고도 내 돈이 많이 남겠지만 만약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 샀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다. 근데 은행에는 계속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러한 자산들 지금 4가지 종류로 나눠봤죠. 예금이나 적금, 주식 투자, 채권 투자, 부동산 투자 이렇게 봤는데 이런 자산들은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안정성은 뭐냐? 내가 투자했을 때 내가 투자한 원금이 얼마나 보장되는가가 바로 안정성입니다.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안전성이 100%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 1,000만 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까먹지 않는 아주 안정적인 자산이란 거죠. 자, 2번째로 수익성은 뭐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거기에 투자한 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가 챙길 수 있는가? 이게 수익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1년간 돈을 맡겨놓으면은 이자율이 1%다. 그럼 수익성 1%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3번째로 유동성은 뭐냐? 유동성이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해당 자산을 내가 원할 때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환전시킬 수 있냐? 이게 바로 유동성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 있어. 이 자산 내가 바로 지금 1,000만 원으로 바로 바꿀 수 있냐?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되게 높은 거고 바꾸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려. 그럼 이거 유동성이 낮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각 자산마다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은행에 맡기는 예금은 안정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원금을 무조건 보장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는 은행에 맡기는 거는 안정성이 몇 %다. 100% 안전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 단점이 있죠. 은행은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너무 안 줍니다. 1년에 이자가 지금 한 1%도 안 되는 은행도 많아. 그러니까 수익성이 되게 낮아요. 은행에다 예금하는 거는. 자, 또한 유동성은 무지하게 높죠. 왜? 은행에 예금한 것 자체가 바로 뭐야? 현금이잖아. 그냥 은행 가서 바로 뭐 하면 됩니까? 바로 예금을 찾겠다고 인출하면 되지. 그럼 바로 현금이니까. 유동성은 되게 높은 거죠. 자, 반면에 주식은 안정성은 낮아요.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 주식이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내릴 수도 있죠. 그럼 내가 투자했던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안정성은 낮아요. 하지만 수익성은 높죠. 여러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대박났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했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1,000만 원 넣으면은 1년간 기다리면 1%죠. 1,000만 원 넣으면 이자 10만 원 나온다고. 근데 어디 주식을 잘 샀어. 1,000만 원치 주식을 딱 샀는데 하루 만에 주식이 10% 올랐다. 1,000만 원치 샀으면 하루 만에 수익이 100만 원이 된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은행에 맡기는 예금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높은 거죠. 또한 주식 또한 유동성이 되게 높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루의 거래가 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가격에 판다 하면은 그 가격이 적정하면 바로 팔려요, 주식은. 그러니까 언제든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3번째 부동산은 안정성이 높아요. 부동산 가격이 주식처럼 막 변화하는 게 아니야. 장기간 봤을 때 계속 오르는 편이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막 무슨 미친년 널뛰는 것처럼 막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막 미친놈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꽤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만 부동산의 단점은 유동성이 낮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을 팔고 싶은데 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줄을 서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을 팔려고 하면 부동산에다 땅을 맡겨야 되고 그 부동산에서 이제 광고를 띄우고 그 땅을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격을 적절하게 흥정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에 잔금까지 받아야 이 부동산이 현금화된 거죠. 그렇죠? 그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좀 낮은 편이죠. 자, 이처럼 뭐 이런 자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정성도 대빵 높아. 원금 100% 보장되면서 수익성도 대빵 높아. 수익성 1년에 50%씩 되면서 유동성도 대빵 높아. 와, 그냥 원할 때 바로 현금 찾을 수 있다. 그런 자산은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그거 뭐다? 있으면 그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면 사기예요. 사기. 인류가 지금 금융제도를 실시한 이후로 안정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고 유동성도 높은 그런 자산이 나온 적이 없어.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사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산을 여러분들 관리할 때도 한 곳에다가 몰빵하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저축만 할 거야. 이것도 안 되고, 난 무조건 주식만 할 거야. 이것도 안 되고, 난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난 부동산 할 거야. 이것도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자산들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데, 제임스 토빈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이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제임스 토빈 교수에게 교수님, 포트폴리오 이론이 도대체 뭡니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자 토빈 교수가 했던 말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계란이 여러분들의 자산이에요. 이 자산을 만약에 주식이라고 하는 바구니에다 몰빵했어. 근데 바구니에 떨어뜨려서 계란이 다 깨지면 여러분 망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계란을 주식 바구니에도 좀 담고, 은행에다 예금하는 바구니에도 좀 담고, 부동산에도 좀 담고, 채권에도 좀 담고, 나누어 담으면 주식이 망하더라도 나머지 자산이 살아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자산을 나누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자, 넘어가서 자산 관리를 봤으면 이제 신용 관리를 봅시다. 자, 신용, 트러스트. 자, 신용이란 게 뭐냐? 신용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신용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100만 원까지 지불 가능하다. 저 사람 1000만 원까지 지불 가능하다. 저 사람 1억까지 지불 가능하다. 이런 식의 평가를 신용이라고 하는데, 이 신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자, 여러분, 신용이 높잖아? 신용이 높으면 여러분들 돈 필요할 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엄청 싸게 해줍니다. 이자를 적게 받고 대출을 해줘요. 또 대출하는 금액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한도도 신용카드 한도가 5천만 원, 1억 이렇게 엄청 높게 돼요. 반면에 신용이 낮으면 대출도 안 나오고 나오는 대출도 이자가 비싸요. 그러면 여러분 사채업자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또 신용카드도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농협은행, NH농협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금리를 보면은 1에서 2등급이면 이자율이 3%대인데, 자, 신용등급이 9에서 10등급이다. 이자율이 7.57%죠. 심지어 보통 6등급보다 낮으면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그럼 이제 대출이 안 나와. 내가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서 대출이 안 나오면 이제 어디를 찾아가게 되냐? 여기 이런 데 찾아가는 거지. 무조건 100% 대출. 무보증 무담보 당일 대출. 야, 오뚜기 3분 대출. 야, 3분 만에 대출을 해준대. 이게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런 거를 불법 사채라 그러는 거지. 야,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대. 이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이런 데에 이제 돈을 빌리면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데에 가서 돈을 빌리지 않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신용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용 등급을 높이는 법이 뭐냐? 자, 원래는 우리나라는 신용을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등급제로 나누어서 했지만 2021년부로 등급제가 폐지되고 지금은 1000점 만점으로 점수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보통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은 신용등급이 한 4등급 정도,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한 700점대 내외? 이 정도로 출발하거든요. 7에서 800점대. 자, 이걸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그치? 올려야 여러분들 나중에 대출을 받기도 쉽고, 은행 가서 대출 싸게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신용카드 한도도 높아지고 그렇단 말이지. 낮으면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제약이. 돈도 안 빌려주고 사채업자 찾아서 돈 빌리고 이래야 된다고.
자, 그럼 신용 등급 어떻게 올리냐? 올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용거래를 많이 하고, 신용거래 많이 한다는 게 뭐냐? 제1금융권. 여러분들 제1금융권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제 은행 중에서 아주 이름 있는 은행들 있지?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꼬박꼬박 잘 갚는 거야.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또 잘 쓰면서 신용카드도 이제 매달 되면 신용카드 결제일이 오지. 그때 결제를 잘 하는 거야. 즉 밀리지 않고 연체 없이 돈을 잘 갚으면 알아서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일부러 신용 점수 떨어지고 싶다.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고 싶다. 그럼 반대로 하면 되겠지. 돈 빌리고 안 갚으면 돼. 자꾸 연체 밀리는 걸 많이 하면 신용 등급이 알아서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릴 때도 주의해야 될 게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안 됩니다. 사채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바로 신용 점수 떨어져요. 돈을 빌릴 때 어디 가서 빌려야 된다. 제1금융권인 은행에 가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또 어디 있어? 기업은행 이런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야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러시앤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뭐 대출은 친구처럼 쉽고 빠르게 리드 이런 거 산 이런 데 가서 빌리면은 빌리자마자 바로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등급제는 이제 안 하지만 점수제지만 점수제가 이제 942점에서 1000점 정도 되면 옛날로 따지면 1등급인 겁니다. 1, 2, 3등급까지를 신용이 우량하다라고 보는 거고 4에서 6등까지를 신용이 보통이다. 보통 6등급 아래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에선 돈을 안 빌려줍니다. 저신용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되냐? 사채업체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 선생님 신용점수예요. 선생님이 신용점수를 지금이 오늘 토요일이거든? 토요일 이제 10시 53분에 조회해보니까 내가 992점인데, 저도 처음에 이제 청년기에 들어서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는 4등급인가 나오더라고, 처음에 신용등급이. 그때 뭐 내가 뭐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덕지가 없이 돈도 못 벌고 있던 상태에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열심히 신용카드를 쓰니까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또 돈이 필요하면서 열심히 대출받아서 이 개미같이 갚고 있으니까 알아서 신용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992점입니다. 1000점 만점까지 8점 남았어요. 1000점 만점인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신용 점수가 낮으면 이제 어디를 가게 된다? 이렇게 모바일 대출, 러시앤 여기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돈 빌리면 바로 신용 점수 떨어지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런 사채 업체가 나쁜 거냐? 아니면 진짜 지금 돈이 필요해.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수술비가 필요한데 내가 신용 등급이 낮아서 일반 은행에 갔더니 돈을 안 빌려줘. 그럼 수술 안 받고 그냥 죽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때 이제 사채업체라도 가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이런 사채업체가 필요하긴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용점수 관리를 잘 해서 돈이 필요할 때 은행 가서 빌릴 수 있는 우량 신용자나 보통 신용자 상태로 있으면 더 좋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산 관리하면서 자산의 종류도 배워봤고, 신용 관리하면서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용 등급 올리려면 여러분들 돈 잘 빌려서 연체하지 않고 잘 갚으면 신용 점수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형성평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